지난 시간까지 해서 1편을 일단 마무리했죠. 근데 이제 1편에 가장 출제가 빈도가 높은 거는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또 좀 더 나아가서 공법 관계라 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처분성이 부정되느냐, 이거에 따른 이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대상 적격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쟁점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그 신고에 관한 거죠.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위하는 신고의 구별.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잘한 요건과 이런 거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도 출제가 좀 제법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족적 신고냐 수리를 위하는 신고냐의 구별, 또 그에 따른 이제 처분성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쟁점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좀 하나 확인해서 제가 알려준다고 한 거,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50페이지인데 250페이지에 관련 판례 4번하고 249에 보면은 관련 판례 5번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판례 번호만 이제 되풀이 판시되는 거라 판례 번호만 다른 건데, 여기는 요 배출시설에 관한 거를 자기한결적 신고에 일단 넣었는데, 250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수리를 위하는 신고를 넣어가지고 오늘 한번 교수님 교과서를 찾아봤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돼가지고 신고의 종류에 관한 게 뭔지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박균성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 신고의 종류에 관한 거는 일단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분류를 할지도 참 난감한 건데, 저로서도. 왜냐면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된 거를 제가 독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판례 내용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게 나중에 신고 대상이 된 건데, 여기 이제 그 형사 판례잖아요. 2014도. 이 형사 판례는 신고 행위를 안 하고 했다고 해서 처벌하겠다고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행위자는 이 형법 같은 경우가, 행정법도 이제 그 제재 처분 같은 경우는 위반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게 행위시법주의라고 하거든요. 형사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는데, 행위시법에, 그래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때 이제 신고할 때, 그 영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새로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지, 기존에 이미 그 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만 알아두면 돼요. 그 판례도 찾아봤더니 한 3개인가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 교과서에도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처벌 대상이 법령 개정이 됐다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류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적용 대상, 이 적용 대상, 달리 말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진짜 1편을 마무리하고, 자, 2편의 행정작용을 보게 되는데, 그 행정입법을 필두로 해서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거든요. 그 행정행위 중심으로 그 행정법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내용도 많고 사례도 굉장히 방대한 거를 여러분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반복하면서 차분차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뭐 미리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약, 행정계획, 그 다음에 그 공법상 계약, 그 다음 사실행위 중에 특수한 경우로 우리나라 일본에만 있는 행정지도라는 그 특이한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정자 과정을 갖다 규율하는 법제에 관해서 이제 거의 생으로 외워야 되고, 판례가 있는 거는 판례하고 연계하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이 그런 영역인데,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판례도 아직 많이 축적이 안 돼 있고, 따라서 법률을 생으로 외워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 출제 빈도가 대단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핵심 정리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다 핵심 정리에까지 넣으면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고, 그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거는 핵심 정리까지는 반영할 수가 없고, 그럼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론서 공부할 때 빠짐없이 반복해서 최대한 외울 거 외워두고, 핵심 정리는 그 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마지막 더 봐야 될 거, 그래가지고 그 핵심 정리 없는 거는 평상시 공부한 그 암기된 거 갖고 이렇게 해서 설령 까먹다 하더라도 이게 외웠다 까먹은 거는 뭔가 느낌이라도 남아있거든요. 그 정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편의 행정작용이 되고, 이제 그 다음 3편 강제 파트,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 행정조사,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벌, 그 다음 4편의 권리구제에서 손해정보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 순서가 진행될지 궁금한 분들은 교과서에 목차 있죠. 목차를 쭉 가끔씩 떠들어 보면 됩니다. 저는 뭐 굳이 다음 시간에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 궁금한 거는 목차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목차 보고 이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 딱 보는 순간 개념이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되면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행정작용을 우리가 왜 분류하고 왜 배우느냐? 결국은 권리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행정작용마다 개념하고 요건이 달라요. 그 개념과 요건으로 우리가 개념과 사례를 연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게 행정작용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행정입법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법적 성질을 논할 수가 없죠. 이게 행정지도라는 걸 알아야 법적 성질이 비권력적 사실행위구나. 그래가지고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학설에 따르면 당사자 소송,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권리구제가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인 줄 알아야 당사자 소송이 되겠구나. 이걸 알지. 공법계약인지를 모르면 권리구제를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개념하고 요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정작용이 뭐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인지 판별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형화되어 있죠. 그러면 그 법적 성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서 그러면 권리구제는 저절로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면 행정작용이라는 게 의의가 뭐냐. 그 전에도 이거 행정작용법 해가지고 조직법적 관계, 작용법적 관계에서 그때도 나왔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로 설명했는데, 그 행정주체와 그 국민 간의 상호관계를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을 맺는 방식이 이제 다양한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필요는 개념과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죠. 개념과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행정작용이 뭐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인지 그 판별하기 위해서 개념과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이 차이 난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공정력, 공식적 확정력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인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지 권한 없는 일반 국민은 함부로 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게 공정력. 또 그와 한때 이제 같은 거로 다뤄졌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거다 해서 별도로 다뤄지는 게 구성요건적 효력, 자력 집행력, 제재력, 이런 것들은 모든 행정장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효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권리구제 수단이 다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근대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 소국 국가, 야경 국가라 그랬죠. 야경 국가.
국가 기능이 대내적 치안, 그 다음에 대외적 국방, 이 소극적인 기능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시대에는 그 행정작용도 단조로웠죠. 일단 어떤 행정작용 할 수 있는 그 추상적인 근거 규정,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규범이라고 그래요. 요런 거는 이제 좀 이따 부연 설명 다시 할 거고. 그 얘는 구체적 규범 통제지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항고 소송의 직접적 대상이 못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추상적 근거에 그 추상적인 행정입법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라는 이건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그 대표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의무 이행을 안 하면 행정 강제로 강제 집행으로 목적을 실현한다. 이게 이제 가장 그 행정 기능이 단조로울 때 얘기였거든요. 행정 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인 권리 의무 규율이에요. 이게 근데 예외는 있어요.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일반 처분도 있고 개별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해서 이형적 그 전형적인 게 아닌 이형적 대인 처분이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형식은 이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거든요.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가장 두드러운 거예요. 물론 그 항고소송만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도 있지만 그 항고소송이 민사소송과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그 행정소송의 대표가 항고소송이거든요. 그 다음 행정강제는 이제 강제하는 건데 여기에는 집행정지라는 독특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민사소송에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가압류가처분만 인정되고 이 가압류가처분은 이제 당사자 소송에 인정되는데 집행정지는 그 항고소송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에도 인정이 안 되고 그 집행정지라는 독특한 제도 물론 헌법재판에도 집행정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항고소송만 인정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확약 뭐 행정계획 일단 이 행정장의 분류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 사례들이 수백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수백 가지가 결국 대상적격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요거와 관련이 되거든요. 확약은 학설 판례가 달라요. 학설은 그 행정행위설 따라서 처분성 인정인데 판례는 행정행위성 처분성 다 부정해요. 그럼 항고소송 제기해도 결국 각하밖에 안 된다는 거고 행정계획은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 나눠지거든요. 구속적 계획은 그 항고소송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돼서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가요. 판례는 이제 그 명확하지가 않지만 공법상 계약은 이건 비권력적 쌍방적이에요. 비권력적 행정행위가 권력적이죠. 그 다음에 단독적인데 계약은 그 행정행위와 달리 그 쌍방적이에요. 그래 얘는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없죠.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거든요. 권력적인 거에 한정되기 때문에 얘는 학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모처럼 학설 판례가 일치해서 실질적 당사자 소송. 왜 이걸 강조하냐면 당사자 소송이 또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있기 때문에 반복하기 위해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 관계는 말 그대로 사법 관계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이죠. 사실행위도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에 따라 다르죠. 이것도 어떤 게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 이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결 문제로 권력적인 거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소송, 비권력적인 거는 처분성 부정되니까 당사자 소송. 물론 판례는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는데 행정지도와 비공식 행정작인데 이건 둘 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라는 것만 알아보면 법적 성질은 통일돼 있죠. 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행정장의 종류,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생으로 분류를 그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 타서 외울 게 아니라 개념하고 요건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생으로 외울 게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이게 어떤 행정작용인지가 판별이 되면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구속적이냐, 비구속적이냐, 이거에 따라 처분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면 결국은 권리구제 수단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행정작용은 일단 뭐에 어떤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개념하고 요건을 먼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법적 성질을 다루고 권리구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꽤 많이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입법인데, 그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그에 의해 정립된 규범. 우리 이제 법학에서는 그 정립하는 작용보다는 이제 정립된 규범, 결과물, 완성물에 더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적 성질에 따라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하고 법규성이 부정되는 행정규칙. 근데 동의어가 행정명령인데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자치입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건데, 조례, 규칙, 교육규칙, 이게 이제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규칙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건 행정규칙의 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서 규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규율의 분류인데, 규율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규율이라고 그래요. 규율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걸 규율이라고 하는 거. 규율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게 일반적, 개별적이라고, 어떤 사건, 사안, 이거를 갖다가 추상적, 구체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거 일반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 뭐 이런 거, 서울특별시 조례 같은 경우는 뭐 서울특별시민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이고, 특정인을 규율하는 거, 김요한,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만둔 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1993년 4월 19일자로 그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금 이제 그 국가인재교육원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아마 제 고향 그 진천으로 내려간 것 같던데, 그 중앙공무원 교육원 시절에 과천에 있을 때 거기 이제 4월 19일부로 김영삼 대통령, 그 대통령 그 관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명 김요한, 이렇게 김요한만 규율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국민 이런 게 아니죠. 성명 김요한, 그 행정사무관 15로 그 임명한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그 내무부하고 총무처가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합쳐가지고 행정자치부로 됐다가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총무처 근무를 명함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김요한이라는 특정인을 갖다 규율하는 거죠. 요런 것도 공무원 임명, 이런 것도 공무원 임명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공무원 임명장 다 수여하면 그 공무원 봉급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요런 게 개별적 규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 형법의 393조인가? 조항이 조금 흔들리네. 뭐 공부한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393조? 하여튼 뭐 조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형법 250조 1항 보통살인인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특정한 장소에 그 특정한 시간에 발생한 특정인 살해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살인 사건과 절도 사건을 갖다가 규율하는 거죠. 요런 게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 규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건만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사건. 특정한 것만 규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
2021년 1월 5일 그 동작구 노량진 일동에서 일동 몇 다시 몇 번지에서 발생한 아무개시 그 살인 사건, 살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 사건,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일단 요걸 잘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달히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 결합에 따라 행정적의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추상적 기율, 교과서에 다 있어요. 일반적이면서 추상적 기율, 이게 바로 헌법, 법률,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대각선에 보면 개별적 구체적 기율,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라 그랬죠. 근데 조금 이질적인 게 있죠. 일반적 구체적 기율, 이게 일반 처분 사례도 한 10개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개념 대입하면 이 사례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개념 대입하면 다 떨어져요. 10개 하나도 없어요. 이건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 사건은 어때요? 특정한 장소에서 집회금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일자의 특정 장소만 규율하니까 이건 구체적 규율이죠. 이런 게 일반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형적 대인 처분은 개별적, 그리고 사람은 특정인인데 사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 되풀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속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한 공장주에게 하니까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정한 공장주에 하니까 개별적이죠. 그 다음에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수증기로 도로가 결빙될 때마다, 그럼 특정한 날 결빙된 얼음을 제거하라 이러면 구체적 규율이 되겠지만, 뭐 계속 결빙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되풀이 제거하라 이러니까 추상적 규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특정인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에 대인 처분인데, 사람에 대한 처분을 대인 처분, 그 다음에 물건에 가는 걸 대물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전형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의 사례가 없죠. 이 하나밖에, 거론되는 게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례적인, 전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형적 대인 처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인데, 행정입법은 원래 여러분들 그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회에 있는 게 맞죠? 집행권이 행정부에 있는 거고 사법권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근데 행정입법이라는 게 말 자체가 뭔가 이례적이죠. 입법은 국회 입법이 원칙인데 얘는 예외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어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건데 그것도 국회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2항이 여기에 관계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이 통치 권력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얘기하는데 이 통치권하고 주권은 다릅니다. 통치권은 주권의 하위의 개념이에요. 주권이 더 상이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입법권도 원래부터 국회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입법권을 주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부에 다시 위임하는 걸 이 재위임 또는 복위임이라고 그래요. 대리도, 근데 대리는 관행상 내가 그 대리권 수여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는 이건 재대리라고는 안 해요. 복대리라고 하지. 그 임의대리, 복대리 이런 거는 원래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정법에서는 강론의 조직법에서 이제 그 임의대리, 복대리의 구별에 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 7급 수험생은 이제 강론에서 조직법 5편에 조직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위임은 재위임, 복위임 같이 쓰는데, 대리는 복대리란 말 쓰지 재대리란 말은 안 써요. 그래서 재대리란 말을 쓰면 이거는 법학을 해나갈 수가 없죠. 어쨌든 개념에 관한 그 정도 뭐 복대리 이걸 제대로 모르고 복대리, 재대리가 동의어라고 복위임,
재위임이 허용되니까 같은 줄 알고 이렇게 쓰는 그런 감각으로는 법학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랬죠. 하여튼 재대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관행상 언어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받은 입법권, 위임받은 입법권을 다시 행정부에 위임하는 이 복위임이 금지된다라는 사상으로 한때는 행정입법을 터부시한 적이 있어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국회 300명밖에 안 되죠.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갖고 지금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그 다음에 어때 긴급히 대응할 거를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규율 대상의 다양성, 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 측면에서 긴급한 입법의 필요성, 이게 국회가 한계를 가지니까 이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부거든요. 왜냐면 양적으로도 행정부는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110만 정도의 공무원이 있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일단 대응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국가직 같은 경우는 부처마다 전문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질적으로 전문적인 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측면에서도 어때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상명하복, 복종 의무가 있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동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긴급한 입법의 필요에도 국회는 안 되니까 행정은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넘긴다. 이게 권해행위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행정입법의 필요성도 성급하게 두 문자 달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일단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양적인 측면, 행정기능의 확대와 다양화, 질적인 측면,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전문적인 거와 유사한 맥락인데 지방별 특수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알겠죠. 분야별 특수사정은 각 부에서 더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사정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성, 이거 시간적 측면.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국가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권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중립성에 관한 건데 알다시피 그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이죠.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정책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이게 직업공무원제의 전제가 그 정책 중립성이죠. 그래서 행정부가 객관적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은 아까 이것도 얘기한 건데 의회입법의 원칙과 권력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미에서는 한때 복위임금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정에 다시 위임하는 거 금지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인정은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럼 오늘날 주안점 뭐냐? 인정은 하되 한계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거기에 초점이 이제 옮겨지게 된 것이고 법규 명령에 관한 출제 대부분이 한계와 통제에 모아지는 이유도 그거죠. 자, 그래서 일단 법규 명령, 행정규칙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 법규 명령은 그 행정입법이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 그랬죠. 그 중에 법규성을 가지면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거든요. 법규란 이제 그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측면이 대외적이라는 건 행정부 밖에 있는 국민과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내적이라는 건 행정부 내부에 있는 공무원만 규율한다는 얘기고 대외적이라는 거는 행정 내부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법원과 국민까지도 이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 그래서 법원까지 구속하니까 법원도 이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법규에 관한 거는 행정규칙의 성질에서 가장 논란이 되기 때문에 법규의 개념은 286에 있어요. 286에.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보충자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유사 개념과의 구별인데, 얘는 일반적인데 행정행위는 개별적이죠. 얘는 추상적인데 행정행위는 구체적이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 즉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되는 행정규칙과 다르다. 그 다음 성질은 그 맨 앞에서 배웠죠. 행정이 입법한다. 그럼 이거는 뭐 주워 먹는 거죠. 자, 주체가 행정이라는 거죠. 그 실질은 입법이라는 거고. 그 뭐 단어가 다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형적 의미 행정, 실질적 의미 행정 이런 거 사례를 거기서 맹목적으로 생으로 외우지 말라 그랬죠. 저 뒤에 행정작용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보면은 또 권한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무식하게 연장에 써가면서 외운다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연장에 쓰지 말아요. 특히나 법학 같은 건 논리적인 거는 그 체계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 부단하게 강의 진도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갖다 막 쓰면서 외우면 팔만 아프고 시간이 엄청 걸리죠. 이 눈으로 집중하는, 읽어가는 속도하고 이 펜으로 쓰는 속도하고 어떤 게 빨라요? 눈으로 읽어나가는 속도를 쓰는 속도가 따라나가지 못해요. 저도 농땡이 좀 게으른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눈으로 집중하는데 쓰지 않고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건 속도를 다른 친구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 한 10시간 볼 때 고대법대 평균이 민법이라는 진짜 난해한 과목 5,000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다 동시에 머리에 넣어서 연결이 가능할 때 이게 정복이 되는 건데, 이거 뭐 앞부분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 앞부분 까먹고, 저 뒷부분과 앞부분 다 까먹어요. 다시 앞부분 오면 뒷부분부터 또 슬슬 다 까먹고, 딜레마죠. 이게 굉장히 연결이 돼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게 법대 평균의 100페이지밖에 못 읽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300페이지 읽었거든요. 왜냐면 눈으로 집중하는 그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그 써가면서 외우는 친구들하고 읽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행정법은 체계들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저 서편까지 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본 것 같다 정도에서 그 내용이 뭔지 기억난다. 이럴 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면서 한다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뭐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빨리빨리 계속 반복하는 게, 강의 진도 관계에서 반복하는 게 행정법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내용을 알면 뭐 간단하게 해결될 걸 거기서 외우려고 막 연수장에서 썼던 친구들, 이제 다시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법규명령의 종류인데, 효력에 따라 법률 대의명령은 법률적으로 얘기해요. 골 때리는 거죠. 이거는 헌법의 국회 입법권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인데, 여기서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죠. 그 통치행위 사례 인정. 그러나 그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헌재 결정 기억해야죠. 그 나머지는 다 법률보다 종속 하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배웠잖아요. 법률 우위 원칙.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행정은 법률보다 하위다. 반대의 속도.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 통상적인 게 그렇죠. 그 내용이 위임명령, 집행명령인데, 이거 보충자료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자료 3페이지에 해놨거든요. 시행령, 정보공개법인데, 여기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인데,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포괄위임이에요. 아무 뭐 구체적인 내용을 외국인에 관한 걸 전혀 규정을 안 하고 그냥 다 통째로 떠넘겼죠. 요런 것들이 포괄위임이라는데,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한계에서 보겠지만, 이 포괄위임은 금지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관해서 뭐 위원 뭐 제청된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위임명령은 저와 같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그 법률 조항을 인용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거, 이걸 위임명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행규칙까지는 안 해놨는데, 시행규칙에도 또 그 시행령에서 다시 또 대강을 정하고 불형으로 정한다 이러면 또 불형에서 통상 어때요? 그 줄여서 말해서 시행령을 그냥 0이라고 그래요. 0 제 몇 조 몇 호에서 말하는 뭐는 다음과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위임에 관한 거 규정이거든요. 그렇게 위임명령에서도 법률의 근거조항을 밝히는 게 관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위임일 때도 시행규칙에서는 시행령의 어떤 근거 규정을 인용하는 게 관행인데, 그 가끔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인데, 그래도 그 위임과 재위임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 그 보는데, 이것도 배경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집행명령은 저 법률과 무관한 거죠. 법률에 그 규정이 인용이 없죠. 그냥 법률이 위임을 안 했는데 그냥 스스로 규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위임명령 조항이 시행령 3조고 집행명령 조항이 9조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별도로 그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대통령령 안에 어떤 조항은 위임에 의한 위임 입법에 해당하는 조항도 있고, 어떤 조항은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고 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 돌아올까요? 위임명령은 말 그대로 어때요? 이 개념에서 우리는 늘 출발한다 그랬죠? 위임명령은 위임에 의한 명령이에요. 위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회 입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위임을 한 대신에 얘는 국회가 통제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위임했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얘는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 법규사항,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국회가 위임이 없는 대신, 즉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 대신, 그 대신에 어때요? 경미한 거밖에는 규율할 수가 없다. 자, 이게 그렇게 연결돼 있고요.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법규사항, 입법사항,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행명령은 법률의 범위 내, 법률의 범위 내, 이거는 법률의 소극적 통제라 그랬죠. 적극적 통제를 안 하는 대신에 세부적 집행에 관한 구체적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직권으로 발하는 거고, 직권이라는 거 위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발할 수 있는 대신에 중요한 거,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한 규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판례는 그냥 참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그 법률과 시행령까지 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 투자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법률하고 시행령 찾아보려면 이건 1시간 이상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냥 외워두는 수밖에 없어요.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게 뭐 집행명령인지 위임명령인지. 근데 여기는 그 위임명령이다. 그냥 별 도움이 안 돼요. 논거 읽어봐도. 그 다음에도 그냥 뭐 대적 구속력 한다. 그냥 눈에 익혀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판례는 건국이랑 합쳐놓으면 몇백 개가 넘거든요. 근데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교수 교과서에 있는 거 2개 정도만 소개를 한 건데, 안 이어져도 그만해요. 얘 몰라도 다른 지문 갖고 정답 고르는데 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 형식인데, 이것도 이제 상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거는 효력 볼 때 봅시다. 일단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또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고 있죠. 참고로 얘기하면 의전상
1위가 어떤 국경일 행사할 때 1위가 대통령이죠. 2위가 누굴까요? 2위가 국회의장이에요. 그 3위가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그 헌법 수호자 논쟁에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그 헌법 수호자다, 대통령이다, 뭐 국민이다 이런 논란이 이제 헌법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어때요? 법률조차 무효화시키는데 근데 국회의장은 국민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2위라 치더라도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법률 해석기관인 대법원장보다는 헌법재판소장이 3위로 와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3위예요. 그 다음에 더 기도 안 차는 건 옛날에 국무총리가 4위였고 헌법재판소장이 5위였어요. 그래도 이 국경일을 주관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행사 참석인을 할당해 와요. 사무관 몇 명, 뭐 주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부처 총무과에서 하나 부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각 국실별로 할당해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이상하게 저는 걸릴 때마다 한글날만 걸려가지고 김종필 국무총리 당시 시절에 김종필 국무총리 축사 듣는데 굉장히 좀 역겨워가지고 참고 앉아있기가 힘들었는데 그 유신 쿠데타 반란 수계 연설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 명령이니까 뭐 준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 행정안전부에서 각 이제 초청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6년인가 9년간 불참을 해버렸어요. 근데 단순히 불참한 게 아니라 공문 회신을 보냈어요. 내가 왜 국경일에 참석하지 않느냐? 나 섭섭해서 그래. 내가 국무총리보다 의전상 서열이 더 아래라는 거. 나 이거 받아들이기 참 섭섭해. 이래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냈더니 행정안전부가 결국을 그 현실을 인정해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이 4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3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교양 삼아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 대통령이 국가원수까지 겸하니까 최고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정권자는 시행령이라고 그 밑에 행정부 2인자가 국무총리죠. 이게 총리령이라는데 얘도 시행규칙이라고 부령 이제 각부 장관이 그 발령하는 건데 얘는 시행규칙이라고 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거 헌법에 규정이 있죠. 근데 논란이 되는 건 감사원 규칙 있죠. 감사원 규칙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이 없고 법률인 감사원법에 의해 규정됐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법규명령이 설이 5설인데 치교 수험생은 헌법은 행정규칙설이 5설이라는 거 별도로 외워둬야 돼요. 자, 논거 보면은 이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법형식은 제한적, 열거적인 게 아니고 예시적인 것이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 사항을 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가능하다는 견해. 이게 다수설인데 행정규칙은 설은 국회 입법에 대한 예외로서 입법 형식은 오직 헌법 스스로가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감사원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질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률 용어라 보충 자리에 종합 정리했거든요. 그 4페이지 보면은 행정법상 포괄적 인정과 제한적 인정인데 이거 개괄 열기는 1편에서 배웠죠. 통치행위의 그 논의의 전제 거기서 개괄주의는 어떤 나열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 표지만 그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열기주의는 나열하여 기재한다. 이래가지고 나열된 것만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가 이제 예시, 열거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예시는 예를 보인다라는 거. 이건 예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니까 이 예를 잘 해석해서 이에 준하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열거는 나열된 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법률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열거적 조항인지가 그 명문으로 규정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법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법학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규범학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고 그 국민의 인권에 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웬만한 게 다 권리구제에 불리한 열거한 거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그 인권에 투철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럼 어때요? 웬만하면은 예시적 조항으로서 이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 같은 건 그 기술적인 거 그건데 중요한 건 가치관이 있는 거죠. 가치관이 잘못 박힌 판검사 생 사람 잡습니다. 그게 백정, 인간 백정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합법적 백정일 뿐이지. 중요한 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건 봐요. 망나니 짓거리 하는 판검사 그 보잖아요. 개검, 견찰, 뭐 새검, 뭐 이런 조롱과 비아냥. 그런데도 뭐 공적 권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져라. 나는 이대로 간다. 한치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검찰 내부의 개혁을 맡겨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결국 권력 분립밖에 없어요. 수사권을 없애야 됩니다. 수사권 없애고 기소권만 갖도록 해서 완전히 그 백정 노릇, 망나니 노릇하는 수사권 남용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런 경찰이나 공수처가 남용하는 걸 기소권을 통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이거는 결국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 개인이 어떤 나쁜 놈들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권한이 있는 곳에 권력은 남용할 소지가 있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권력을 찢어서 나눠가지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이제 그 검찰 개혁은 완성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인 그 모든 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휘둘러 보고 싶은 유혹을 누구나 받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만일에 저도 검찰 조직에 들어갔다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조직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라. 검찰 개인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검찰 조직 전체 문화, 그 제도적인 권한, 이걸 갖고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볼까요? 헌법상 복귀명령도 바로 그런 거죠. 이 7급 수험생은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헌법에. 그 대통령, 총리령, 무령, 중앙선관위 규칙,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거 예시적이다 이러면 감상규칙도 법규성 인정. 그 다음에 열거라고 보면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성결문제 심리는 이제 그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돼서 행정의 효력으로 다루는데 여기 유효무효 존재부존재 실효 이거를 합쳐가지고 유효무효를 유무라 그래요. 줄여서 존재부존재를 존부. 그러니까 이 5가지도 3가지를 입에 줄줄 나옵니다. 유무, 존부, 실효. 이러면 5가지가 다 순식간에 이어지죠. 요거 예시다 그러면 그 취소할 수 있는 이거는 여기 명문 규정 없지만 얘도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열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 무명항고 소송 이건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무명항고 소송이라는데 법률로 정한 항고 소송은 법률로 정한다 줄임말이라 그랬죠. 취소 소송, 무이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얘가 예시다 이러면 무명항고 소송, 음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침해를 막아달라는 거 미리 사전에. 그 다음에 어떤 나한테 뭘 적극적으로 자기를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 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것도 현행법상 가능하다.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는 건데 열거라고 보면 이걸 부정하는데 다수설 판례가 안타깝게도 의무행 소송. 이거 굉장히 국민에게 유리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왜 그런지는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시 돌아올까 이제. 자치입법 조례인데 이건 지방의회가 재정권자예요. 얘는 규칙보다는 더 상위입니다. 이것도 법 단계구조 봤었죠. 조례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규칙가 기초보다 또 위라는 거 1편에서 다뤘죠. 그다음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면 그냥 규칙이라 그러고 교육감이 제정하는 건 이제 교육자가 추가돼 교육규칙이라 그러죠.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령 또 경찰은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이거 아주 공무원 임용령자 나오면 다 법규명령이라고 뭐라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출제됐던 거라 그냥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 다음 법률에 근거 없는 법규명령인데 이거는 가볍게 보면 돼요. 보안 업무 규정하고 그 옛날에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했던 근데 지금 명칭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두 가지인데 견해 대립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수설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안 보면 시험 볼 때 뭐지 하고 자꾸 몇 번씩 읽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시간을 까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용으로 둔 거니까 뭐 외우려고 할 게 없어요. 총리령과 불용과의 관계인데 결론만 알아두면 돼. 총리령 우위설인데 논리적으로는 절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이거는 논리적 훈련하는 거고 결론은 총리가 2인자니까 각부장관보다 더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령 우위다. 그냥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 절충설이 타당해요. 한번 볼까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회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니까 불용보다 우월한 유력이다. 이게 다수설이죠. 근데 동의설은 그 헌법의 효력의 차이가 아무런 규정이 없고 95조에 똑같이 돼 있거든요. 똑같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소관사무회관에 바라는 거니까 동의적이다. 이거는 참 그 비주류 계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절충설은 이 총리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서 발하는 총리령. 이거는 불용에 대해 우월하지만 총리 직속기관 얘는 법제처, 뭐 국가보훈처, 그 식약처 뭐 이런 것도 7급 수험생은 다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정부조직법상 그 위계가 어떻게 되냐면 부 밑에 처가 있는 거예요.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처가 있고 처 밑에 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약처는 옛날에 식약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되면서 지금 김강립 식약처장이 김강립 씨죠. 그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그 국민 브리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발탁해가지고 이제 처장으로 갔는데 옛날에 그 질병관리본부라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게 또 한 단계 격상됐죠. 그래가지고 청급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죠. 본부에서 한 단계 이제 더 이게 부처마다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각부 공통으로 2인자 지위에서 통할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발령하는 총리령은 이거는 각부장관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리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있는 처에서 법제처 이런 데서 식약처 이런 데서 자기 소관사무에 관해서 바라는 거는 다른 부처하고 관계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각부장관보다 하위에 있는 처장이 처장의 그 발급은 못하지만 그 내용이 각부장관을 구속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일단 발령을 하지만 각 처의 소관부서에 가는 거는 각 부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거기는 어때요? 우열을 따질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나눠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직속기관의 소관사무 기회라는 이거는 동의. 이게 논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게 타당한데 어찌됐든 뭐 객관식이니까 일단은 뭐 다수를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인데 얘는 어때요? 행정각부까지만 각부장관까지만 그 복귀명령 발령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기 상관인 총리령의 힘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뭐 처령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 부령 이런 총리령 부령 이런 말은 있어도 처가 직접
발령한 철형 이건 없거든요. 총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행정규칙의 비교인데 이거 굉장히 실제 빈도가 높은 것만 끌어모은 건데 일단 그 법형식은 봤죠.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훈령지시의교 일일명령 이것도 입에 줄줄 나와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인데 저거 행정규칙에 설명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훈령고시가 대표적인데 권력의 기초가 법규명령은 아까 말했죠. 법규성이 인정되는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구속력이 있는 일반 국민까지 발동되니까 일반 권력이고 그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만 적용되니까 발동되니까 특별 권력. 자, 법적 근거와 새로운 입법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위임명령만 법적 근거를 요한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법적 근거는 법률 유보 적극적 통제라 그랬죠. 법률의 범위 내 범위한 이게 그 소극적 통제라 그랬고 그 대신에 중요한 새로운 입법사항 규율할 수 있는데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은 위임을 요하지 않는 대신 즉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 대신 중요한 거 규율 못한다. 그러니까 국회 통제를 받으니까 법규명령은 타일적, 행정규칙은 자율적. 근데 법규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법규성은 효력과 동전의 양면이죠. 법규 개념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 이거는 양면적인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대내적 구속력은 부정된다? 아닙니다. 추가적 개념으로도 우리가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죠. 대내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대외적 효력까지 갖는다라는 거고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밖에 없고 재정 절차 대통령령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제처 사전심사만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요. 근데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사전심사만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행정절차법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뭐 계속 강조하지만 법률은 뭐가 규정이 있냐 없냐 이게 첫째가 많이 된다 그랬죠. 행정규칙은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다. 그 다음 형식 조문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행정규칙은 조문 형식으로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실무는 조문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건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포는 대외적 구속력이니까 국민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니까 당연히 알려져야죠. 공포 법규명령. 근데 행정규칙은 그 행정 내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걸 국민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법적 근거 이거는 이제 다 종합 정리됐고 그 다음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집행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라 뭐 특별한 거 없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